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매일 밤이 두려우신가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아내의 폭력으로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63세 남성 김진철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 아니 밥을 먹다가도 아내 바가지의 끝없는 성적 요구에 시달려야 했죠.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 때로는 뜨거운 물을 들이붓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딸린다는 게 죄였을까요? 이런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침묵했던 30년간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의 끝에는 과거 저의 상처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 있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겪었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저의 남은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제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는데 문을 열면 또다시 시작될 일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곤하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따귀를 맞았습니다. 63살의 제가, 전직 회사 과장이 아내에게 맞고 있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내는 제 거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주전자를 들고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등에 끼얹어질 뜨거운 물의 감각이 벌써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2년째였어요. 나이가 들어 힘이 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아내는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주먹이 날아왔고 발길질이 이어졌고 뜨거운 물세례가 시작됐죠. 우울증 약 때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내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질 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침대 밑에 숨겨두고 먹던 그 우울증 약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요. 회사 다닐 때부터 시작된 우울증.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제 성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아내의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화상으로 붉어진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잠든 아내를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온 제 분노를 마침내 터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아내가 아침 일찍 외출을 했어요. 저는 온몸의 통증을 견디며 침대 밑에서 우울증 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약병을 들어 올리는 순간 뭔가가 이상했어요. 약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니 분명 달랐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과 모양은 같은데 색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그때 문득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성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드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 그런 예감에 휩싸여 아내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슷한 약병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제 약과 비슷하게 생긴, 하지만 전혀 다른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내의 휴대폰이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몰라도 카카오톡 알림은 보일 테니까 하고 기다리는데 정말 운명이었을까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강대철 사장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부당하게 해고했던 그 상사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고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강대철과 불륜 관계였어요. 그리고 제 약을 조작해 성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었던 거죠. 왜 했을까요?
그건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밝혀지게 됩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갈수록 제 손이 떨려왔어요. 강대철과 아내는 5년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 통장에서 소액씩 빠져나간 돈들이 모두 강대철의 부동산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으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젊은 과장이었던 저는 회사의 비리를 목격했어요. 당시 부장이었던 강대철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현장을 봤죠. 하지만 제가 신고하기도 전에 강대철은 저를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를 회사 돈을 훔친 범인으로 몰아해고시켰죠. 그 일로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제 취업도 힘들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건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었나 봐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어요. 제가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성기능이 떨어지자 그걸 핑계로 강대철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죠. 휴대폰 사진첩에서 발견한 약국 영수증. 제 우울증 약과 비슷하게 생긴 약을 구입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성기능, 저하제 구매 내역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획적으로 제 약을 조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거든요. 밤마다 이어지던 성적 학대도 폭력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네요. 제가 성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은 제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미 제 복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전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거예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내가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무기력하게 반응하던 제가 갑자기 순순히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아내는 의아해하면서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첫 번째 미끼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만난 오경수 씨가 도움을 줬습니다. CCTV 설치 일을 했던 그분은 제 방 구석구석에 작은 카메라들을 설치해줬어요. 아내의 폭력, 그리고 강대철과의 만남까지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기기 시작했죠. 은행 계좌도 추적했어요. 그동안 꾸준히 빠져나간 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찾아보니 강대철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더군요. 재미있지 않나요? 30년 전 회사 돈을 빼돌리던 그 버릇,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거래였습니다. 제가 고분고분해지자 아내는 더 큰 계획을 세우더군요. 강대철의 회사를 통해 제 땅을 헐값에 매각하려고요. 저는 모든 걸 순순히 따르는 척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도 한숨만 내쉬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찍은 도장이 가짜란 거요. 진짜 도장은 이미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었거든요. 검찰에 제출할 증거 자료와 함께요. 여러분, 잠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실래요? 그동안 당한 모든 폭력과 배신이 제게는 오히려 완벽한 증거가 됐어요. 이제 곧 법의 심판대 위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거짓말성을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검찰에 제보를 한 건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강대철의 회사가 부동산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 아내의 계좌를 통해서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아내는 당황했겠지만 제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여전히 밤마다 폭력은 계속됐고 그 모습들은 고스란히 CCTV에 담겼죠.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검찰 조사 소식이 들리자마자 강대철이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더군요. 아내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니 다음 주 출국 티켓까지 끊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기자들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유명 기업인 강대철 회장이 직원들 퇴직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었죠. 30년 전 제가 목격했던 그 사건도 함께요. 기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강대철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때마다 더 많은 증거가 쌓였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그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여러분,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치려 합니다. 검찰, 언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한꺼번에 터지게 될 거예요. 강대철과 아내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들의 도망갈 길은 이미 모두 막혀 있었거든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내가 급하게 외출하는 걸 보면서 전 이미 알고 있었죠. 미리 설치해둔 GPS 추적기가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참, 그 호텔 지배인이 오경수 씨의 오랜 친구더라고요. 덕분에 어렵지 않게 객실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전 바로 그 호텔로 향했어요. 주머니 속에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이 담긴 USB가 있었고요. 1507호 문을 열었을 때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내와 강대철의 창백해진 얼굴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강대철이 허둥지둥 옷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객실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모든 걸 담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저 조용히 TV 앞으로 걸어가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는 아내가 저를 학대하는 장면, 강대철과 돈을 빼돌리는 증거, 약을 조작하는 순간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강대철은 돈을 제안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호텔에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걸 보셨어야 했어요. 전 그저 조용히 웃으며 문을 열었죠. 오랫동안 준비한 제 복수의 막이 드디어 오르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도 그 긴장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강대철은 창백해진 얼굴로 책상을 붙잡았고 아내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들 덕분에 강대철의 회사 계좌는 모두 압류됐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 추적도 시작됐더군요. 아, 물론 아내 명의로 된 계좌들도 모두 포함해서요. 그런데 말이죠.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강대철은 30년 전 저를 해고시킨 것처럼 다른 직원들도 같은 수법으로 내쫓았더군요. 그리고 그들의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모두 자기 주머니로 빼돌렸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내의 범죄 혐의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 약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편들의 약도 조작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강대철과 함께 일종의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검찰이 압수한 아내의 휴대폰에서 나온 채팅 내역. 읽어보면서 제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던지. 강대철과 아내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었다는 걸 은근슬쩍 자랑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강대철은 큰 소리를 치더군요. 백이 있다느니, 돈이 있다느니. 하지만 이미 소용없는 발버둥이었죠. 검찰은 이미 그의 모든 인맥과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체포되는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 곧 마지막 반전이 남아있답니다. 법정 첫 공판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방청석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대철과 아내의 범죄가 알려지자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남편들이 20명이나 더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도 놀라셨죠? 다들 아내와 강대철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기고 약물로 고통받았던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의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검사가 저를 증인으로 불렀을 때 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어요. 매일 밤 당했던 폭력, 조작된 약물, 빼앗긴 재산, 그리고 30년 전 부당해고 당시의 일까지요. 그런데 말이죠. 제 증언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강대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검찰이 그의 비자금 계좌를 모두 찾아냈더군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아내도 결국 무너졌어요. 강대철과 함께 저지른 모든 범죄를 실토하기 시작했죠. 다른 피해자들의 약을 조작한 방법, 재산을 빼돌린 수법, 심지어 자살한 피해자를 협박했던 이야기까지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이 사건을 30년 만의 정의 실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작 이렇게 용기를 냈더라면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여러분, 제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들려드릴까요? 그건 바로, 잠시만요. 그 전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답니다.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강대철은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상해와 사기 혐의로 10년형이죠. 둘 다 항소를 포기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검찰이 추적한 강대철의 비자금이 무려 500억이 넘더군요. 그동안 직원들과 피해자들에게서 갈취한 돈이었죠. 법원은 이 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몫으로 돌아온 금액은 30년 전 퇴직금의 이자를 포함해 15억이 넘었어요. 아내 명의로 빼돌린 재산도 모두 회수했고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돈으로 맨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살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을 찾아갔어요. 그분들과 함께 작은 재단을 만들었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예요. 특히 나이 든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저는 결혼식장에서 예비 며느리가 입장하기 전 그 추잡스러운 동영상을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틀었어요. 순간 결혼식장은 정막이 흘렀고 예비 며느리는 혼비백산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갔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장 반찬 가게를 하는 어머니와 서울대병원 의사 아들, 그리고 호텔 VIP 디렉터 예비 며느리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4시, 여전히 캄캄한 시장 골목에서 마주친 생선 가게 할매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씨,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왔냐고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30년이 넘도록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으니까요. 반찬 가게를 하는 제게는 새벽 시장이 일상이었답니다. 온몸이 시리도록 추운 겨울날,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은 새벽녘에 장을 보러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시간에 무거운 양푼을 들고 장을 보러 다녔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무침,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로 아들 준영이를 키워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준영이는 참 기특했어요. 엄마 일찍 주무시라고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을 나이에도 학원에 가고 싶다고 조르지도 않았죠. 대신 도서관에서 공부하겠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대견했는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테니 그때까진 조금만 더 힘내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준영이는 해냈어요. 서울대 의대의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반찬 가게 안에서 혼자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30년 동안 이 시장에서 반찬을 팔면서 제가 꿈꿨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장 사람들이 우리 순자 씨 아들이 이제 서울대병원 의사 됐다며 복도 많다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된 준영이를 보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35살이 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없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것도 특급 호텔에서 일하는 예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자신의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답니다. 제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는요. 여러분은 자식이 선택한 여자를 처음 만나러 가는 날, 그 설렘과 긴장감을 아시나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평생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살아온 제가 강남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들이 전날 밤부터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서아 씨가 호텔에서 VIP 고객들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첫인상이 중요하니 옷차림도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매일 보던 옷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여서 동네 큰 옷가게에 가서 제일 비싼 정장을 하나 샀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은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호텔 직원들의 눈빛이 저를 훑어보는 것 같아 괜히 움츠러들었죠. 그때 멀리서 준영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옆에는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서 있었죠. 처음 본 서아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명품 가방에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했다는데 그런 배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첫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어요. 서아가 제게 인사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께서는 어디서 옷을 사시냐고 하더라고요. 좀 촌스러워 보이신다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웃으며 넘겼답니다. 레스토랑에 앉아서도 서아는 계속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어머님은 와인을 못 드시겠죠 하면서 웨이터에게 따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음식을 고를 때도 어머님은 이런 요리 처음이시죠? 라며 은근히 제 수준을 낮춰보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아들 준영이는 그런 서아의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서아가 저를 특별히 배려해 준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서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가시를.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아가 SNS에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슴을 찔렀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실 텐데. 그 말에 담긴 비웃음이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준영이가 저런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서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 그때 느낀 그 불안감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릴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답니다. 첫 만남 이후로 서아의 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반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들 준영이와 함께였는데 가게 앞에서부터 얼굴을 찡그리는 게 보였어요. 시장 통로가 좁아서 힐 씨는 발이 더러워진다며 투덜거리더라고요. 게다가 반찬 냄새가 옷에 배면 곤란하다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더군요. 그때 마침 단골 손님이 오셔서 반찬 값을 깎아달라고 하시는데 서아가 듣고는 픽 웃더라고요. 나중에 준영이한테 들은 얘기지만 서아가 호텔에서 VIP 고객 한 명 접대하는 비용이 제가 한 달 동안 파는 반찬값보다 더 크다나 뭐라나요. 그러더니 얼마 뒤부터는 자기 SNS에 시장 사진을 올리면서 비꼬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갈 때마다 무슨 정글에 온 것 같다느니 반찬 가게 냄새 때문에
명품백이 망가질까 걱정된다느니 우리 동네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절 걱정하며 알려주시더라고요. 더 속상했던 건 준영이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제가 있을 때면 은근히 준영이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의사 월급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생활 수준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느니 병원 그만두고 성형외과라도 차려야 하는 거 아니냐느니. 어느 날은 제가 정성스레 만든 반찬을 준영이 병원으로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서아가 준영이를 만나러 병원에 왔더라고요.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을 보더니 어머님 이제 그만 이러시죠? 남들 보기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직원들 앞에서 시장 반찬으로 식사하면 준영 오빠 체면이 깎인다면서. 결정적인 건 며칠 뒤였어요. 준영이가 야간 당직이라 제가 밤늦게 병원에 야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듣게 된 서아의 통화 내용이었죠. 자기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이왕 시장 반찬이라도 하시려면 조금 고급스럽게 하지. 저렇게 촌스럽게 하시면 자기가 호텔 VIP 디렉터란 게 창피하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30년 동안 이 반찬 가게로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을 준영이한테는 말하지 못했어요. 그 애가 행복해 보여서. 서아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던 제 아들이 그 애 앞에서는 왜 그리 한없이 약해 보이던지. 그래서 전 더 가슴이 아팠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사랑에 빠져 제 실체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걸 지켜봐야 하는 그런 심정. 그땐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불안한 마음에 저를 찾아가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를 찾았답니다. 평생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이에요. 옆집 순영이 언니가 자꾸 절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어디에 영험한 스님이 계시다면서.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그 절을 찾아갔답니다. 아침장을 보고 스님을 뵈러 갔는데 스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시더라고요. 아직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불안한 기운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스님 말씀이 제 아들 주변에 뱀이 둘러싸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예쁜 꽃처럼 보이지만 속은 새카만 뱀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더 무서웠던 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피가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붉은 피가.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특히 달빛이 가장 밝은 밤을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절에서 나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도 스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죠.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니 이것저것 아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은퇴하신 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가끔 반찬 사러 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었죠. 용기를 내서 그 형사님을 찾아갔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스님 말씀도 그렇고 제 마음도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아서 형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아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님이 아는 사립 탐정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처음엔 미안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뒤를 캐는 게 어머니로서 할 일이 맞나 싶어서.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립탐정은 서아의 일상을 조용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호텔에서의 일과 퇴근 후의 행적, 주말의 스케줄까지. 처음엔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사립탐정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서아의 수상한 행적을 발견했다면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스님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피가 보인다던 그 말씀이.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사립탐정의 그 연락을 받고 저는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식을 위해서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로비의 구석진 곳에 숨어서 서아를 지켜봐야 했어요. 사립탐정이 알려준 시간에 맞춰서요.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호텔 입구로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차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재벌 3세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에 서아가 나와서 그 남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걸 보았어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아가 그 남자의 품에 안기더니 속삭이듯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둘이 호텔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더 큰 충격은 그날 밤 서아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준영이 얘기를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의사 월급쟁이랑 결혼해서 자기가 무슨 호사를 누리겠냐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사립탐정이 며칠 더 조사한 결과 서아에게는 이런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더군요. 호텔 레지던스에 사는 유명 금융인과도 1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심지어 호텔 오너 가문의 손자와도 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며 호텔 CCTV에 찍힌 영상들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특급 호텔 VIP 라운지에서 수상한 만남이 이어졌다는 증거도 있었고 심지어 VIP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도 나왔더군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도 이런 만남이 계속됐다는 거였어요. 우리 준영이를 그렇게나 기만하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증거 사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와 결혼할 뻔했다니. 스님 말씀대로 정말 뱀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해 보였지만 속은 새카맣게 썩어 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사실을 준영이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결혼식은 어떻게 막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스님 말씀처럼 피를 보기 전에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만 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복수를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평생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죠.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옆집 순영이 언니가 제 얼굴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걸 보더니 걱정되는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보여주니 순영이 언니도 한숨만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은퇴하신 형사님을 다시 찾아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형사님은 증거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면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불륜 상대들의 부인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어요. 둘째는 호텔 이사회에 제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에도 제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서아가 우리 준영이를 기만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끝까지 가보기로요. 먼저 재벌 3세의 부인에게 연락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사진과 영상을 보내드리니 곧바로 연락이 왔죠. 그리고 금융인의 부인도 호텔 오너 가문의 며느리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호텔 이사회에도 제보를 했어요. VIP 고객 정보를 악용해서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들도 함께 보냈죠. 이사회가 한바탕 뒤집어졌다는 소식이 곧바로 들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에도 연락했어요. 유명 특급 호텔의 VIP 마케팅 디렉터가 고객들과 불륜을 일삼고 심지어 고객 정보로 협박까지 했다는 기사가 나가면 호텔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결혼식장에서의 마지막 한 방이었죠. 사립탐정이 모아준 모든 증거들을 USB에 담아 결혼식장 영상 담당자에게 전달했어요. 결혼식은 그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서아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호텔에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스님께서는 절 보시더니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달빛이 가장 밝은 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는 누구나 악마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악마가 된 사람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마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때 제 마음은 그랬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오늘 이후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건지, 그런 생각들로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 쪽에서는 서아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뒤에 저런 추한 속마음이 숨어 있다니. 예식 시작 30분 전, 갑자기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재벌 3세의 부인이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더니 신부 대기실로 향하는 거예요. 뒤이어 금융인의 부인도 호텔 오너 가문의 며느리도 차례로 나타났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시작됐어요. 결혼식 축하 영상이 나오는 큰 스크린에서요. 처음엔 서아와 준영이의 달달한 데이트 사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곧이어 서아가 여러 남자들과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 VIP 라운지에서의 은밀한 만남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커져갔고 준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재벌 3세의 부인이 서아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더군요. 당신이 그 여자냐고, 남편을 유혹한 그 여자가 당신이냐고. 금융인의 부인도 호텔 오너 가문의 며느리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죠. 서아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호텔 이사진들도 도착해 있었거든요. VIP 고객 정보를 빼돌려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증거도 이미 다 밝혀진 상태였으니까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서한은 이미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더라고요. 준영이가 제게 다가와 안기면서 흐느끼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막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론사 기자들도 속속 도착했어요. 특급 호텔 VIP 마케팅 디렉터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 그날로 세상에 알려졌답니다. 결혼식장에 모였던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소동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구한 거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영이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다고.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냐고. 그 말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들의 인생은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떤 만남은 화려하게 시작해서 쓰디쓴 결말을 맺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잔잔하게 시작해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죠. 그날은 준영이가 밤늦게까지 응급수술이 있는 날이었어요. 뇌출혈로 실려온 환자의 수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지희를 만났답니다. 10년차 수간호사로 수술실을 이끌고 있던 그 애를. 수술이 끝나고 준영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수술실에서 정말 대단한 간호사를 만났다고. 환자가 위험한 순간마다 마치 자기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필요한 걸 먼저 준비해 줬다면서요. 그 뒤로 준영이가 종종 지희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샘 수술할 때마다 따뜻한 국물을 끓여와서 의료진들 챙기는 얘기며 보호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모습이며 어느 날은 제가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지희를 마주쳤어요. 환자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나이 드신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걱정 말라고 다독여주는 모습이. 알고 보니 지희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에도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도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준영이와 지희가 가까워지게 된 건 어느 힘든 수술 끝이었대요. 밤새 이어진 수술에 지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나 봐요. 지희는 환자들을 위한 봉사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무료 간호를 하고 정기적으로 양로원도 방문한다면서. 그 얘기를 하는 준영이의 눈빛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어느 날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지희와 점심을 먹었다고. 그리고 얼마 뒤엔 퇴근 후에 같이 걸었다고. 아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건 지희가 제 반찬 가게에 자주 들른다는 거였어요.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장까지 와서 반찬도 사가고 가끔은 일손도 거들어주고 어찌나 속 깊은 아이였는지. 준영이가 그러더군요. 엄마, 이번엔 정말 제가 신중하게 선택했다고. 지희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들여다볼수록 더 예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런 게 아닐까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잔잔하게 스며드는 진심이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셨나요? 저는 지희와 준영이의 결혼식 날이 그랬어요. 이번에는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조용한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답니다. 지희의 어머님과 저는 이제 한 가족이 됐어요.
두 홀어머니가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가끔은 둘이 모여 앉아 딸과 아들 자랑을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곤 한답니다. 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제 반찬 가게에 들르곤 해요. 바쁜 병원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서 와서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장아찌 만드는 법도 배우고 어찌나 야무지게 하는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답니다. 며칠 전에는 지희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더라고요. 수술 후 힘들어하는 환자 보호자에게 제가 만든 반찬을 나눠주었다나 뭐라나. 그 환자 보호자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면서요. 준영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병원 일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말이면 지희랑 함께 양로원 봉사도 다니고 두 사람이 나란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절로 뭉클해진답니다. 시장 사람들도 지희를 참 예뻐해요. 며느리가 어쩜 그리 순하고 착하냐고. 호텔 디렉터였던 그 사람은 잊으라면서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복이라고들 하시죠. 얼마 전에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지희가 임신한 거예요. 아기 소식을 전해 듣고 저와 지희 어머님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서요. 요즘은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좋은 인연이 찾아온 게 아닐까 하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착하고 진심이 가득한 사람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됐어요. 지희가 요즘 부쩍 입덧이 심해져서 제가 매일 아침 죽을 끓여다 주는데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 어머님처럼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오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손주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물려줄 수 있어서.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으로 좋은 인연은 결국 우리 곁에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아니면 복수를 선택하셨나요?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날, 저는 남편의 젊은 비서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결심을 했죠. 단순한 분노나 충동적인 복수가 아닌 철저하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남은 생을 걸고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인생에서 마주하는 배신과 복수,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생각을 던져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과연 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30년 전 결혼식 때 준호 씨가 제게 건넨 장미 부케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꿈 같았던 순간들이 이제는 뿌연 안개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네요. 여보, 오늘 아침은 어때요? 입맛이 좀 돌아왔나요?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최근 들어 부쩍 살가워진 남편의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아니,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지만 사실 속은 쓰리고 아팠어요.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말기 위암입니다. 남편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이 생기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새로운 비서가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잘할 것 같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래요. 준호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새 직원이 온다는 소식일 뿐인데. 젊은 친구인가 봐요? 30살이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대단해요. 어제 면접 볼 때 보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다 잘하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은근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살짝 조여왔죠. 이런 느낌 처음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이었죠. 이름이 서유진이래요. 인상도 참 좋더라고요. 서유진.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 이름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는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호 씨가 출근하고 나자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 된 게. 손끝으로 눈가의 주름을 매만지다 문득 서랍 속 진통제를 꺼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곧 병원에 가면 되니까. 혼잣말을 하며 거울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에. 그때 저도 30이었죠. 준호 씨의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을 때. 그땐 얼마나 행복했었나요? 오후에 병원에 가기로 했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 회사로 향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직감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나 봐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데 멀리서 준호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여자의 청량한 웃음소리와 섞여서.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서유진을 보았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도발적인 블라우스에 슬림한 치마를 입은 그녀는 마치 봄날의 꽃처럼 화사했어요. 준호 씨의 눈빛이 그녀를 향해 있는 걸 보는 순간 불길한 기분이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히 주름을 살펴보았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며 생각했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제 남은 생처럼 희미하게. 시간이 참 빠르더군요. 서유진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뒤틀렸는지 아시나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분홍빛 립스틱을 바르는 제가 낯설었어요. 암투병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가리려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되었죠. 어느 날은 기운을 내서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에 갔어요. 남편 사무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대화. 사장님, 이렇게 어깨가 뭉치시면 안 되죠. 제가 안마해드릴게요. 우리 유진 씨 참 센스 있네. 그리고 이어진 충격적인 소리. 남편과 비서의 신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려왔죠. 문을 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 급하게 바지를 입으며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리고 남편의 책상 아래 비서의 발이 보였죠.
전 아무렇지 않은 척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미리 이야기하고 오지요. 오늘 중요한 점심 약속이 있는데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라고 대답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사무실에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처음으로 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죠. 병원에서 받은 항암 치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준호 씨의 와이셔츠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립스틱 자국은 없었지만 달콤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와이시 칼라에서 검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제 머리는 이미 항암 치료로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분명 유진의 것이었겠죠. 여보, 이건 누구 머리카락이죠? 침대 위에 와이셔츠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자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오늘 회식이 있었어요. 노래방에서.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침에 분명히 회식 없다고 했으면서. 그래요. 회식이었나 보네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마지막 소원이라. 꽤나 극적이지 않나요?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 날은 항상 힘들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제 안의 분노가 육체의 고통을 이겨냈으니까요. 새벽부터 준비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가발도 새로 샀죠. 병원 진료도 미루고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중요한 거래처와의 점심 약속이 있다던 준호 씨.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준호 씨와 유진이 나란히 고급 일식당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저 테이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식당에 들어가 그들 바로 옆 테이블을 요청했어요. 칸막이 너머로 그들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렸죠. 사장님, 이번 주말에 제주도 출장은 꼭 가셔야 해요. 새로운 리조트 투자건이잖아요. 주말에는 좀 곤란한데 제가 모든 일정 다 조율해놨어요. 토요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되거든요. 유진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려왔어요. 입술에 와사비가 묻었네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냅킨으로 준호 씨의 입가를 닦아주는 소리. 제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부러질 것 같았어요. 유진 씨, 이러면 안 돼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닌 설렘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왜요? 사모님은 모르실 텐데. 암 투병 중이시라며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암 투병 중이란 걸 어떻게 알았지? 준호 씨가 말했단 말인가요? 유진 씨, 당신이라면.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둘의 관계가 이미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말 제주도 출장은 그들의 첫 미래가 될 거라는 것도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일어났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옆 테이블에 물잔을 쏟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을 때 칸막이 너머에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어 준호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제 남편의 눈에서 공포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똑똑히 보았죠.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하필 제가 쓰고 있던 가발이 살짝 벗겨져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로 민머리가 드러난 상태로 전 남편과 그의 애인 앞에 서 있었던 거죠. 오늘따라 이상하게 힘이 없네요. 항암 치료 때문인가?
일부러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여보, 설명할 필요 없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으니까요. 전 그저 힘없이 웃어주었을 뿐이에요. 괜찮아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말 제주도 날씨가 좋대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제 등 뒤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 마음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제 변호사를 만났어요. 3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 준호 씨의 비리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병원 진단서를 챙겼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복수를 계획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참 이상하죠. 30년을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제 첫 복수가 그의 애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될 줄은. 사모님, 제가 찾아낸 내용들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펼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 서류 안에는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가 담겨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그 화려한 이력이란 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서울대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은 사기꾼이었죠. 그것도 전과 2건이나 있는 그녀의 전 남편과도 이런 식이었대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졌다나요.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운 준호 씨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우리의 30년이 저런 여자한테 흔들리다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 전 회사로 찾아갔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배신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태연한 척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심정 아시나요? 어머,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유진이 해맑게 웃더라고요. 며칠 전 일식당에서 들켰을 때의 당황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차 한잔 하자고 했더니 흔쾌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카페에 마주 앉아서 전 천천히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물었죠. 유진 씨,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이 맞나요? 순간 그 아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 순간을 보셨다면 그 표정이 얼마나 가관이었는지 아셨을 거예요. 전과 기록도 있네요. 사기죄. 그것도 2번이나. 사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내일 아침까지 사표 쓰고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자료가 검찰로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수의 맛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달콤하면서도 쓴 그런 맛이에요. 그날 저녁,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병원에서 말한 6개월. 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밤에 준호 씨가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여보, 유진 씨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그저 살짝 웃어주었어요. 따뜻하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요? 안 됐네요. 참, 여보. 내일은 제가 하는 항암 치료 마지막 날이에요.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내일은 중요한 거래처. 그래요. 이해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첫 번째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더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체스 두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킹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말들을 하나씩 무너뜨려야 하죠. 제 복수도 그랬어요.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썹도 다 빠지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부장님, 접니다. 사장님 아내예요. 준호 씨의 회사 재무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망설이더니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자 마음을 돌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사실 전 준호 씨 곁에서 30년을 지켜봤거든요. 회사 비자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비리 증거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보, 이상하게 요즘 회사가 흔들거려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고 저녁 식사 시간 준호 씨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국물을 더 떠드렸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좋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에도 준호 씨의 거래처들은 하나둘 계약을 파기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증상이 심하시네요.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치료를 거부했어요. 이제 제겐 남은 시간보다 할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검찰 제보는 다음 주에 하시죠. 먼저 언론에 흘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조언해준 대로였어요. 저는 준호 씨 회사의 비리 자료들을 언론사에 하나씩 흘리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너무한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마치 급류에 휩쓸린 것처럼 제 마음은 이미 복수라는 강물에 깊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여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죠?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다그치듯 물었어요. 회사가 무너져가는 게 제 소행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요? 하지만 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요? 연기하는 제 모습이 낯설더라고요. 거짓말이 이렇게 쉬워진다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죠. 사장님, 이번에 새로 발견된 비자금 금액이 상당합니다. 재무부장의 전화를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왔구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통증이 제게는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같았어요.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여보, 당신 많이 힘들어 보여요. 병원에 다시 가보는 게 괜찮아요. 전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슬프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제 곧 마지막이에요. 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 준호 씨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전 제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죠.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최후의 한 수를 두었는지에 대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거죠. 여러분은 복수와 용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전 이미 복수를 선택했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잠시 망설였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중단한 뒤로 얼굴은 더욱 헬쑥해졌는데 눈빛만은 이상하게 차갑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변호사의 전화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대로 멈춰야 하나. 하지만 그때 준호 씨가 걸어온 전화가 모든 걸 결정했죠. 여보, 나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미팅이.
거짓말이었죠.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서유진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걸. 그래요, 당신. 건강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 눈물인지 빗물인지 창에 맺힌 물방울이 자꾸만 흐려져 갔어요. 이제 시작하세요. 제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찰에 제보된 비자금 자료들, 언론사에 흘려진 회사 비리 증거들, 그리고 서유진의 새로운 사기 행각을 담은 CCTV 영상까지. 여러분, 제가 왜 서유진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 애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쩌면 준호 씨의 마지막 기댈 곳마저 무너뜨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속보입니다. 중견 기업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라고요. 당신이었어요? 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요, 드디어 알아채셨군요. 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뭉치를 건넸어요. 여기, 당신과 서유진 씨의 사이를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회사 비자금 계좌 내역, 비리 증거들. 전부예요. 왜? 도대체 왜?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서야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요. 내가 왜 항암 치료를 중단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 씨가 놀라서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전 손을 저었죠. 이제 와서 그런 척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때 준호 씨의 얼굴에 스친 후회와 절망을 보셨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검찰 조사는 내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서유진 씨의 새로운 사기 혐의도 함께요. 이번엔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창밖의 가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30년 세월을 씻어내리는 것처럼.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이에요. 제 복수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여러분,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직접 목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준호 씨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긴급 속보입니다. 중견기업 회장 이준호 씨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재무부장이었죠. 사모님,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장님이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평소 숨겨두었던 서류들을 급하게 파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셨어요. 그 순간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필사적이었을까? 추가 소식입니다. 이준호 회장의 최측근들이 검찰에 자진 출두해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6개월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동안 준호 씨의 모든 거래처와 측근들을 하나둘씩 제 편으로 만들었거든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으니까요. 사모님, 주식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오후가 되자 회사는 완전히 마비됐대요. 직원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준호 씨의 최측근들은 하나둘 검찰에 자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이준호 씨, 당신을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병실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검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준호 씨. 처음으로 본 초라한 모습이었죠. 평소에 그렇게 잘 빗어 넘기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늘 반듯하게 매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더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추가 속보입니다. 이준호 회장의 도피를 도우려 한서유진 씨가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서 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시겠죠. 배신자와 사기꾼. 둘 다 제가 준비한 함정에 깔끔하게 걸린 거예요. 회사 주식이 제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집단 퇴사를 결정했으며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요. 30년 동안 준호 씨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여러분, 이게 제가 준비한 복수였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준호 씨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네요. 그날 밤 제가 준호 씨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감옥에 계신 분을 면회하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창 너머로 마주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접견 시작하겠습니다. 교도관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유리창 너머로 준호 씨가 나타났어요. 단 이틀 만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불구불하던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늘 반듯하던 양복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죠. 이제 만족하시나요? 준호 씨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만족이라기보다는 시원하네요. 제 대답에 준호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원망스런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다시 반문했죠. 당신은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었죠? 내가 죽어간다는 걸 알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면회 시에는 우리 둘뿐이었지만 마치 30년의 세월이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았죠. 회사는 완전히 망했어요. 거래처들이 모두 떠났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됐죠. 서유진 씨도 이제 감옥에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교도소는 아니겠지만요. 준호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실감하나 봐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한 거죠?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 곁에서 30년을 살았잖아요.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죠. 비자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누가 당신의 약점을 쥐고 있는지, 모든 걸요. 암 선고를 받은 그날, 당신과 서유진 씨를 본 순간, 전 결심했어요. 내게 남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당신, 정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야 관심을 가지시나요? 네. 의사가 말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난 후회 없어요. 내 마지막 시간을 당신을 무너뜨리는 데 썼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준호 씨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그리고 준호 씨,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예요. 이제 우리 정리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준호 씨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외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사과가 진심이어도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 복수예요. 마지막까지 완벽했던.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병원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어요. 늦가을의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답네요.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어머니, 면회 오신 분이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고개를 돌리니 교도관과 함께 준호 씨가 들어오더군요. 특별 면회를 허락받았나 봐요.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수갑을 찬 손으로 제 마른 손을 잡으려 하는데 전 살짝 피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도관이 배려를 했는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나갔죠. 서류를 보았어요. 당신이 회사 지분을 모두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돌린 거. 그리고 재산을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에 기부한 것도. 네, 그랬어요. 제가 무너뜨린 회사였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암 환자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죠.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의 진짜 복수가 뭐였는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창밖에 노을이 점점 짙어져 갔어요. 마치 제 생명이 저물어가는 것처럼. 사실, 복수를 시작했을 땐 당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깨달았죠. 진정한 복수는 당신이 영원히 후회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숨이 가빠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제가 떠나고 나면 매일매일 후회하며 사세요.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영원히 기억하면서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에 제 복수가 완성된다는 게.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그리고 복수.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용서가 아닐까요? 다만 그 용서는 후회라는 대가를 치른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겠죠. 이제 저는 편히 쉬러 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후회 없는 사랑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